You're the one always talking about our own and our own parts are the only way to get up from under their foot. I don't want you working for them. I won't be working for them. I'll be working for us. 뭐 하셨어요? 아, 입으로 돌아왔다고 하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와. 이분은 디리스 감독의 머드바운드, 치욕의 돼지.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고 아마 작년에 썬댄스에서 쓴 다음에 넷플릭스에서 판권을 사서 아, 저는 넷플릭스 제작인 줄 알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넷플릭스 제작은 아닐 것 같은데 네. 기다려봐. 생각보다 넷플릭스가 그냥 많이 사기만 하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 뭔지 모르겠지만 디스트리뷰션만 넷플릭스인 걸로. 아마 썬댄스에서 넷플릭스가 샀을 거예요. 보고. 넷플릭스가 이거를 하면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또 모르겠는 거 투성이. 아, 네이버엔 머드바운드라고 나오고 넷플릭스를 켜면 치욕의 돼지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라는 점을 얘기해드리고 머드바운드라고도 부르고 치욕의 돼지라고도 부르겠습니다. 디리스 감독이 다큐멘터리나 TV 영화를 제외하고는 이 감독이 만든 두 번째 장편이고 다큐멘터리도 장편 다큐멘터리는 한 편밖에 없는데 이벤추얼 셀베이션이라는 다큐멘터리랑 머드바운드 이전에 만들었던 장편 픽션 필름인 파라이아 이 두 개가 다 넷플릭스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픽션 필름 파라이아만 봤는데 나름 준비를 했어요. 보고 왔어요. 아, 네. 그거는 이제 좀 더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고 이 역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말할 수 없는데 흑인 레즈비언 소녀의 고난 뭐 그런 이야기예요. 요즘 들어서 조금 이야기가 나오는 주제이긴 한데 여전히 게이 서사에 비해서는 좀 비중이 덜하고 문라이트가 2016년에 큰 호평과 관심을 받았잖아요. 17년에 16년? 16년 말인가? 아, 그렇게 해서 오스카에서 상을 받았죠. 그래서 그렇죠. 17년 한국에서는 17년에 개봉을 해서 네네. 그 역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16에서 17년 사이. 그쵸. 네. 근데 사실 이 파라이어는 2011년에 만들어졌고 아무도 모르게 묻혀 있었다. 물론 저는 영화의 작품으로 봤을 때 문라이트는 그럴만하다고 생각하지만 뭐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그런 게. 머드바운드는 아카데미에서 세 개 부문에 노미네이션 돼 있죠. 여우조연상과 각색상과 촬영상. 네, 촬영상으로 사실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여성 촬영 감독으로선 최초로 레이첼 모리슨이 노미네이트가 됐잖아요. 장편 영화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개봉한 걸로는 오스카 그랜트의 어떤 하루란 영화가 있었는데 그것도 근데 흑인 그 약간 우범지대 사는 흑인 이야기고 감독도 흑인 감독인데 라이언 쿠글러라고 이제 곧 개봉하는 블랙팬서의 감독을 맡아서 잘 나가시는 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분이 크리드 찍었던 사람 아닌가요? 맞아요. 크리드도 뭐 찍었었고. 핫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이 레이첼 모리슨이 작업한 것 중에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게 도프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것도 흑인 소년들 이야기잖아요. 약간 경향성이 있다. 네. 머드바운드가 넷플릭스가 아니었으면은 좀 더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넷플릭스가 배급을 사면은 뭐 그로 인해서 아마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는 돌아가지만 당장 극장에 걸려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머드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극장에도 걸렸죠. 오스카에 노미네이션 돼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게 손이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뜨문뜨문 언급되는 것보다는 개봉했을 때 그냥 언급을 좀 팍 해줘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는 언론의 유통 구조랄까? 그런 게 좀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샀던 영화들이 그러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넷플릭스에 새로 추가됐다고 해도 네. 그걸 제가 굳이 찾지 않으면 이제 제가 평소에 보던 거랑 좀 다른 경우에는 이제 추천도 안 뜨고 그냥 찾아보기가 힘드니까 네네. 아무래도 노출이 덜 되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머드바운드는 힐러리 조단이라는 분이 2008년도에 발표했던 소설에 근거해서 감독인 디리스와 또 다른 이제 코라이터 버질 윌리엄스라는 분이 같이
각색을 한 영화고 미시시피의 농장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펼쳐져요. 배경은 2차 대전. 2차 대전 전후를 쭉 따라가죠. 네. 줄거리는 여러 명의 중심 인물을 따라가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레이션도 이제 수시로 주체가 바뀌는데 어쨌든 두 가족의 이야기고 미시시피 농장의 이제 한 가족은 대대로 살고 있었던 흑인 가족이고 다른 한 가족은 교외 지역에 살다가 남편이 자신의 로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온 가족을 이끌고 농장을 사가지고 오는데 백인 가정이죠. 이 로망을 가진 이 남자는 헨리라고 이제 남성다움을 좀 중시하는 문화에서 자라난 전형적인 맏아들 같은 그런 캐릭터예요. 이 사람이 로라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교회에서 살면서 아이들도 가지지만 예전부터 할아버지에게 듣고 자란 그 농장에서 내 땅을 갖는다는 그런 로망이 있어서 가족들이랑 상의도 하지 않고 미시시피에 땅을 사서 아버지를 데리고 그 시골로 돌아오는 거죠. 로라는 대학 교육까지 받았고 노처녀였는데 어떻게 보면 신여성에 가깝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헨리를 만나서 가정적인 삶에 적응을 해서 살다가 자기가 자라났던 농장 같은 곳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지만 남편이 가자고 하니까 뭐 크게는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따라가는데 가서부터 이제 계속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하죠. 그 농장에 이제 예전부터 살고 있던 흑인 가족은 엄마, 아빠, 뭐 그리고 여러 자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아들인 헵이 2차 대전에 탱크 조종사로 차출이 되고 또 이 헨리 가족에서는 헨리의 동생인 제이미가 전투기 조종사로 전쟁에 차출이 되고 이제 헨리 가족은 농장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 흑인 가족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시기상 노예제가 폐지된 지 수십 년이 지나긴 했지만 남부 지역인데다가 이게 농장이다 보니까 흑인 일꾼들에 대한 인식 같은 게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서 헨리도 자기 땅에서 소작을 하는 이 헵의 가족을 이제 자기가 돈만 주면 뭐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뭐 일을 해주고 이런 관계로 지내다가 헵이 이제 지붕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때도 헨리는 이제 돈 얘기만 계속 꺼내면서 너가 일을 못해서 뭐 얼마가 손해가 나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요. 근데 로라는 반면에 헵의 부인인 플로렌스와 어머니라는 동지애를 서로 느끼면서 이제 친밀한 사이가 되고 그 가족을 위해서 어쨌든 헵이 다쳤을 때 의사를 불러준다든지 뭐 그런 이제 남편에게 반기를 드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유럽에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제이미와 그 흑인 아들 론셀의 이야기도 조금씩 들려주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야기가 바뀌는 거는 그들이 이제 전쟁에서 큰 공로를 세우고 히틀러가 죽은 다음에 다시 미시시피로 돌아오면서 이야기가 방향을 트는데 론셀 같은 경우는 이제 탱크 조종하고 공로도 많이 세우고 유럽에서는 이제 깜종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고 영웅 대접을 받다가 미시시피에 돌아왔더니 여전히 인종차별이 되게 심하고 뭐만 해도 막 사람들이 눈을 흘기고 특히 이제 같이 전쟁 트라우마를 겪은 제이미와 친해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우정이 거의 금지된 것이나 다름이 없어서 그 마을에서는 계속 이제 숨어서 제이미와 연애를 하는 것도 아닌데 미래를 하듯이 이제 숨어서 만나게 되고 제이미의 아빠가 특히 못마땅해 하죠. 이 제이미의 아버지는 극렬한 인종차별주의자인데 그 시대에 그 남부 지역에서 자라난 백인 할아버지라면 그러니까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자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정말 일상적인 행동에서부터 인종차별이 묻어나오는 그런 사람이고 뭐 당연히 깜둥이 뭐 이런 N워드는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인데 뭔가 트집 잡을 걸 찾다가 우연히 론셀이 백인 독일 여자와 아이를 낳았다는 사진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KKK를 갑자기 소집하셔가지고 이 아이는 인종 간 관계를 가졌다. 그게 죄라고 이제 추궁을 해서 린치를 가하는데 그 자리에 이제 뭔가 교훈을 주려고 그랬겠지만 제이미를 끌고 가죠. 제이미도 얻어맞고 론셀은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결국은 이제 혀가 잘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제이미는 자기가 거기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결국 그 일을 벌인 자기 아버지를 직접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땅에 묻어주고 나서 농장을 뒤로 하고 멀리 떠나게 되고
벙어리가 된 론셀도 이제 농장을 떠나서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 독일로 가서 아이를 만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기네요. 좋은 이야기네요. 좋은 이야기고 저는 이 영화가 네.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 지루하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되게 재밌는 이야기고 네. 잘 써진 이야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저는 이게 이 영화가 뭐 이런 표현은 좀 뭐하지만 좀 아트한 영화라기보다는 굉장히 이야기가 재밌는 영화고 좀 헐리우드 영화 같아요. 저는. 맞아요. 구성 같은 게 특히나 마지막에 대단원에 가서 소문하는 남자가 둘이 서로 마주보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헐리우드식의 극적 긴장감 이런 네. 거를 향해서 달려가는 되게 내러티브적인 만족감을 주는 영화라 가지고 물론 뭐 큰 배우가 나오진 않지만 뭐 그래도 얼굴이 뭐 또 저형 낯설은 배우들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캐리 멀리건은 나름 어쨌든 한국에서도 꽤 알려진 배우고 그 인종차별주의자를 연기하신 할아버지가 브레이킹 배드에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마이크 캐릭터였는데 그 캐릭터를 가장 좋아하셨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역시 놀라운 친구. 왜죠? 마이크? 아니야. 전 좋아하는 캐릭터가 몇 개 있었는데 마이크도 그 중에 하나였다. 매력적인 캐릭터였죠. 그쵸. 아무튼 그래서 이야기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만족을 주도록 이렇게 쓰여진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 효과적인 장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짧은 대화나 그냥 하나의 씬인데 그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쓴 예를 들면 이제 오프닝 시퀀스도 그렇죠. 오프닝 시퀀스는 이 모든 이야기가 다 일어나고 나서 아버지를 이제 묻을 땅을 파면서 시작하잖아요. 네. 두 아들이 아버지 관을 옆에 두고 막 땅을 파는데 큰 형인 헨리가 여기 노예들이 묻혔던 곳이네 이러면서 안 되겠다 이랬더니 제이미가 왜 안 돼? 이랬더니 아빠를 어떻게 거기다 묻어? 이래서 처음에 저는 헨리가 굉장히 극렬한 인종차별주의자라고 생각했는데 헨리는 약간 세컨핸드 정말 여러 가지를 잘 던지는 장면들 같은 게 있어요.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누에 뼈가 나오니까 반응하는 부분에서도 헨리가 아버지가 제일 싫어할 만한 일이라고 여기 누워 있고 싶어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 어쨌든 그 흑인 노예들의 뼈가 묻혀 있는 땅이라는 것도 상징적이고 뭐 일단 치욕의 대지라는 이름이랑 그렇죠. 잘 맞잖아요. 머드바운드라는 제목도 잘 맞고 비도 내리고 그리고 이제 땅을 파다가 제이미가 이제 폭우가 너무 심해져서 헨리가 이제 그만하자고 하는데 제이미가 형이 자기를 버리고 가는 줄 알았다면서 막 갑자기 히스테리 반응을 부리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언뜻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야기를 보다 보면 이해가 가죠. 그리고 처음 시작한 나레이션이 제이미인데 거기에서 이제 형의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형을 배신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동생의 나레이션에서 형은 내가 자신을 배신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 그런가요? 네. 저는 제가 되게 대충 맞나 봐요. 저는 이런 거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라기보다도 그냥 형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뭐 헨리를 배신한다는 거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식으로 헨리가 동생이 나를 배신할 거랑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그거에 대한 것도 이제 바로 이어지는 왜냐면은 그래야지 이야기가 맞는 게 저희 방송 항상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반에 가면 결국 동생이 아내랑 그쵸.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게 약간 아이러니한 대사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그건 약간 좀 더 죄책감이 있는 대사에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그냥 배신에 대해서 뭔가 던지고 나중에 이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아버지 관을 묻으려고 하는 장면 이후에 로라가 헨리를 만나서 데이트하던 시절의 이야기가 바로 나오면서 그때 이제 제이미를 처음 만나는 로라를 보여주고 어떤 종류의 배신일지를 대충 예상하게 하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그 오프닝 시퀀스에 폭우가 쏟아지는 것도 되게 상징적이죠. 영화에서 실내는 항상 늘 어둡고 날씨도 되게 꾸물꾸물하거나 맞아요. 저녁 무렵일 때가 되게 많아서 항상 어두운데 심지어 그 무덤 묻는 장면 보면은 이 장면이 특히나 첫 장면이 특히나 어두운데 맞아요. 제이미가 잘 안 보여요. 네. 그 땅속에 있는 제이미가 정말 그 머드바운드라는 제목처럼 땅 속에서 그냥
물론 실제로 땅속에 있는 거기도 하죠. 그 깊이 파져 있는 데서 굳이 관을 저렇게 깊이 묻나 싶기도 한데 6핏. 6핏이 얼마나 되죠? 아 그렇구나. 그 머드바운드라는 제목을 여기서도 암시를 하죠. 그러니까 폭우가 내린 이후에 개이고 나서 관을 옮길 때 걷는 걸 우리가 제일 처음 보는 건 로라랑 로라가 이제 아이들 손을 잡고 그 진창길을 걸어가는데 이 진창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물들을 보여주는 거고 그걸 가장 크게 느끼는 인물 중에 하나가 로라인 것도 있죠. 그리고 네. 사실 영화 속에서 비가 올 때마다 뭐 사건이 되게 터져요. 네. 좀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자기적일 정도로 항상 매번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로라의 아이들이 처음 아팠던 날이나 그런 날도 비가 오고 뭐 이제 헤비 일을 못하게 됐을 때 플로렌스가 대신 농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또 땅이 다 망가져서 난리가 나고 뭐 로라가 셋째를 임신했는데 유산됐을 때도 또 뭐 폭우가 쏟아지고 론셀이 KKK한테 잡혀갈 때도 비가 쏟아지고 이게 되게 조금 마를 것 같으면 마르지 않는 진창 같은 삶에 대한 뭐 이야기니까 오프닝 시퀀스에 그런 걸 다 담아냈다는 점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지능에 대한 묘사가 정말 쭉쭉 뻗어나가는 게 그 영화 중반부에 보면은 이 여자 주인공 이름 뭐죠? 로라. 로라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날이 토요일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엔 씻어서 유일하게 깨끗해지는 순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목욕하는 장면 같은 거, 애들 목욕시키는 장면 같은 거 보여주는데 그거 빼고는 항상 이제 진흙을 묻히고 사는 삶인 거죠. 그런 면에서 묘사가 재밌고 이 영화가 촬영에 노미네이션이 돼 있는데 사실 저는 촬영이 그렇게 재밌다는 생각은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촬영에 노미네이션 된 영화들을 보면은 다 되게 재밌는 구석이 있거든요. 다켓 사워나 덩케르크, 뭐 블레이드 러너, 또 뭐 있죠? 쉐이프 오브 워터. 네. 그리고 굉장히 네. 야망이 큰 네. 촬영들이에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굳이 노미네이션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었고요. 이번 아카데미는 다 아젠다가 있다니까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분이 여성 촬영 감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긴 하고 그리고 뭐 촬영을 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막 실험을 하진 않았다는 네, 거죠. 뭔가 특출나게. 네, 뭔가 특출난 시도가 제 눈엔 그렇게 보이진 않는 것 같아서 물론 뭐 전통적인 방식으로 촬영을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잘못된 촬영이라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의아한 점이 있었고 오히려 정말 재밌는 부분이 있다면은 나레이션이 그냥 이 영화에서는 가장 저는 재밌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맞아요. 나레이션을 얼마나 소설에서 빌려와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레이션도 소설 좀 읽어보셨어요? 읽지는 못했는데 나레이션에 대해서는 찾아봤죠. 아 훌륭하시네요. 교대로 나레이션 한다고 해요. 아, 등장인물들이. 특히 이 영화에 이제 헨리와 로라와 제이미 그리고 플로렌스 론셀이 이렇게 나레이션을 하잖아요. 소설에서도 이 6명이 돌아가면서 나레이션을 한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소설에서 어쨌든 빌려온 거긴 한데 결국에는 처음 시작은 이 동생 제이미의 나레이션으로 영화가 시작을 하고 영화의 마지막에는 그 흑인 청년인 론셀의 나레이션으로 끝이 나는데 이러한 나레이션의 구조가 되게 재미있어요. 특히나 이 영화의 시작과 끝을 맺는 인물들이 이야기의 중간에 전쟁으로 인해서 물론 그들이 전쟁 중인 장면을 슬쩍슬쩍 우리가 보긴 하지만 이 치욕의 대지 안에서 이 미시시피 안에서의 공간에서 그들이 전쟁으로 차출돼서 없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들이 영화의 시작에 초반에 나왔다가 중간에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구조도 재밌고 결국엔 론셀이 혀가 잘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레이션으로 영화가 끝을 맺고 있다는 점도 재밌는 구석이 있고요. 맞아요. 나레이션이 비중도 서로 좀 다르고 뭐 예를 들면 헨리는 되게 조금 나오고 헵 같은 경우는 이게 목사이기도 한데 뭐 설교랑 나레이션 같은 게 되게 뭔가 왔다 갔다 하듯이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나레이션이 약간 이 인물에서 저 인물로 약간 흐르듯이 움직이는 느낌을 좀 주고 일부러 이렇게 배정했다라는 느낌이 좀 안 들게끔 돌림 노래 같아요. 되게 자연스러워요. 맞아요. 그 약간 그 돌림 노래가 가스펠 장면도 되게 생각나게 하잖아요. 네. 헵 같은 경우는
믿음이 강하신 분이고 아무리 자기가 고생을 했지만 아들 세대는 바뀔 거라는 믿음이 되게 강한 인물이고 그래서 뭐 이제 딸이 뭐 자기가 뭐가 되고 싶다 타이피스트 같은 게 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유색인종은 안 뽑아 이렇게 다른 오빠가 반박을 했더니 얘가 첫 번째 유색인종으로서 하면 되지. 좋은 아버지예요. 신을 믿는 사람이고 심지어 이제 자기 아들이 로라의 시아버지 페피에 의해서 혀가 잘리는 수모를 겪었음에도 페피를 묻어야 한다고 이제 헨리가 도움을 요청하니까 좀 떨떠름하긴 하지만 어쨌든 책무를 다 하기 위해서 목사로서 어쨌든 마지막 기도도 해주고 그런 인물인데 교회에서 설교한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설교가 리듬이 있다가 그게 나중에 노래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신도들이 다 같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당시에 흑인들이 아무리 신분상 자유인이라고 하지만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종류의 고통을 받고 그거를 자신들의 커뮤니티 안에서 어떤 식으로 위로하고 풀었는지를 좀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라서 저는 좀 감동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을. 네, 맞아요. 그리고 인종차별에 대한 묘사가 여러 레벨에 있는 게 재밌는 게 예를 들면 이제 론셀에 대한 페피의 증오는 되게 직접적이잖아요. 그리고 KKK가 린치를 한다거나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고 착한 사람들도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좀 웃기고 악의가 없는 사람들도 무신결에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플로렌스에게 이제 로라가 자기 아기를 돌보면 돈을 주겠다, 뭐 이제 보모로 일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로라는 이제 단순히 이 집의 생계를 돕는다. 그리고 자기도 이제 힘드니까 아기를 혼자 돌보면 힘드니까 그냥 서로 윈윈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플로렌스의 나레이션을 보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엄마도 그랬는데 남의 아이를 돌보느라 우리 아이를 돌보지 못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잘 돌보지 못했을 때 일어날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남의 가족이 무사하지 못하면 자기 가족도 무사하지 못하다는 걸 이제는 깨달아서 그런 종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이제야 깨닫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종류의 사랑은 생존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일상에 스며 있고 그냥 다른 인간들이 다 그냥 누리고 사는 거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를 되게 자연스럽게 잘 보여주는 장면 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나레이션이라는 게 사실 뭐 잘못 쓰면 굉장히 위험한 건데 맞아요. 근래 본 영화 중에 가장 나레이션을 자유롭게 자유로우면서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가장 이 영화의 놀라운 점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이 대사가 좋고 그거를 소설에서 그대로 끌어나왔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걸 이미지와 함께 배치시키는 건 어쨌든 감독의 역량이라고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러한 점이 좀 돋보이는 영화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아까 말했다시피 로라? 아니 로라 말고 그 론셀? 론셀 늘 그렇듯이 저는 이름은 잘 기억 못하고요. 론셀의 나레이션으로 끝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슬프면서도 희망적인 느낌이 있고 그 대사도 희망적이잖아요. 네네. 자기가 그래서 사랑으로 끝을 내겠다. 이렇게 그리고 얘기를 하죠. 이 인물들이 나레이션이 번갈아가면서 각자의 시점으로 보여주는 묘사가 정말로 다양한 인물의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한 동시에 이 나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 어쨌든 간에 사실은 다 약자라고 보여지는 인물들이잖아요. 혹은 뭐 동생 같은 경우에는 약자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유색 백인 남성으로서 피해자긴 하죠. 전쟁의 전쟁의 피해자고 사실 그 전쟁을 통해서 이 둘이 가까운 관계를 맺게 되는 거고. 헨리도 사실 네. 뭐 젊은 시절에야 뭐 자신감 넘치는 건장한 사내였지만 어쨌든 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비판 없이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냥 평범한 인물인데 사실은 자기 손으로 그냥 뭔가 땅을 일구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인데 의도치 않게 어쨌든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 아내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로 인해서 스스로도 고통을 받잖아요. 실제로 네. 어쨌든 뭐 배신도 당하고 네.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안 됐죠. 안 된 면이 있죠. 어쩔 수 없죠. 악인도 다 안 된 면이 있어요. 그 사람 인생을 보면은. 맞아요. 그리고 그 로라가 나레이션으로 그 얘기 하잖아요. 안 좋은 일 있을 때마다 항상 헨리는 멀리 간다고.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뭔가 좀 짠했어요. 그 가족이 다 짠했어요. 네. 안 좋은 일이 있을 땐 항상 구제하죠. 그리고 로라도 저는 되게 재밌는 캐릭터고
로라가 단순히 이제 그냥 불륜을 하는 인물로만 그려지지 않아서 되게 좋았던 점이 있는데 그 점은 오히려 뭐 사소하죠 이 영화에서. 그쵸. 그게 또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초반부에 그 제이미의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하고 이제 로라와 제이미의 캐스팅을 봤을 때 저는 불륜은 당연히 일어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셨구나. 오히려 그거를 이제 자극적으로 다루지 않고 그것도 사실 거의 끝에 되게 몸이 건조하게 뭔가 최후의 뭔가 어떤 선택 수단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행동처럼 그려져서 아무튼 그런 부분 재밌었는데 로라 같은 경우는 이제 나름 문화에 좀 노출이 된 사람으로서 좀 다른 삶을 살고 싶은 거잖아요. 자기가 자랐던 이제 시골에서의 삶 같은 걸 뒤로하고 살고 싶은데 그리고 사실 이 농장에서의 삶은 로라는 늘 책을 읽고 피아노 치는 사람인데 농장에서는 동물도 죽여야 되고 뭐 손도 거칠어지고 모든 게 힘을 써서 하는 일 혹은 이제 살생을 하면서 하는 일 그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인물인데 뭐 그렇다고 이제 난 이게 너무 싫어 막 나 뛰쳐나갈래 이런 인물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엄마의 역할이나 아내의 역할을 어쨌든 묵묵히 하는 캐릭터고 그 시대에 진짜 있었을 것 같은 근데 얘기를 아무도 하지 않죠. 해줄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그래서 지금의 어쨌든 이런 캐릭터가 그려진다는 건 재밌는 일인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캐릭터는 그 시대적인 분위기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강한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저는 할 말은 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맞아요. 시아버지 쫓아내고 막 뭔가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지는 않지만 그건 어쩌면 뭐 그 시대적인 한계로 저한테는 받아들여지고 사실 그리고 요즘도 뭐 어쨌든 아이 때문에 뭐 불만스러운 점이 있지만 참고 산다 이런 사람들은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로라가 막 아주 막 성인처럼 이렇게 한 건 아니죠. 근데 그게 되게 현실적이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막 너무 나는 희생양이야 이런 식의 멜로드라마틱한 히로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가능할 정도로 밝은 인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어요. 피아노 버리려고 하니까 그 이 집에서 유일하게 뭐라지 우아한 물건 시빌라이즈드 된 문화가 문명이 깃들어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못 버리게 막는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사람이 그 선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디까지 물러날 수 있는지. 그리고 로라는 그 헵을 처음 만날 때 또 하는 대화가 이제 책 제목을 헵이 이제 떠듬떠듬 읽으니까 로라가 글씨 읽을 줄 알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되게 간단한 대화 주고받음인데 그 안에 어쨌든 헵의 성격도 보여주고 로라의 캐릭터도 보여주는 것 같아서 효과적인 대화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제이미가 전쟁에서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가 막 뭐 몇 명이나 죽였는지 얘기해봐 막 이렇게 채근을 할 때 한 명보다 많이 죽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반항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사실 자세히 얘기하진 않지만 제이미의 아버지가 과거에 어떤 살인을 했고 뭐 그런 걸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있고 나중에 복선도 되죠. 그러니까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면을 이제 복기해 보면은 하나의 장면에서 한 가지 혹은 레이어가 한두 가지만 깔려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봤을 때 좀 재밌게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뭐 일단은 PTSD가 있는 사람이니까 외상후 트라우마. 그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니까 아버지는 자랑스러워서 그 전쟁에 대해서 묻고 아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피하고 하지만 동시에 또 완전히 피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얼버무리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서도 나오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전쟁이라는 것이 기술이 발전해서 어떻게 잔혹성을 띠는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이 아버지는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면서 죽였다는 얘기를 하고 이 아들은 어쨌든 파일럿이니까 아마도 그거였겠죠. 남북 전쟁이었겠죠. 노예제를 두고 남부군이셨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종차별하겠지. 그래서 스키로미터 뭐 남부에 사니까 당연히 남부군이죠.
네, 그러네요. 네. 그 맞아. 수킬로미터 떨어진 데서 버튼을 눌러서 죽이는 그 얼마나 저 뭐라 고공에서 이제 뭐 네. 버튼 눌러서 수십 명 죽이는 거랑은 또 다르다. 네. 얼마나 쉽게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테크놀로지가 발전돼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하고. 그쵸. 제이미가 그 대사를 하잖아요. 아버지가 화내면서 들어간 이후에 아버지가 한 말은 맞아. 남자는 자기가 죽인 사람의 수를 알아야 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긴 그 알 수 없을 만큼 많이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인물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의 장면에서 되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고 이 장면이 결국에는 뒤로 갔을 때 또 이어지고 아버지를 죽일 때라든지 뭐 계속해서 연쇄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확실히 그냥 잘 쓰여진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되게 아까 촬영도 그렇고 네. 이야기의 구조도 그렇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방법으로 전공법이라 해야 되나? 할리우드에서 먹힐 법한 이미 잘 정립된 방법을 써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매끄럽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긴 해요. 약간 그냥 넷플릭스로 보면 괜찮은 영화라는 생각이 좀 처음엔 들었어요. 저는 큰 기대를 안 하고 그냥 이제 심심해서 뭐 볼까 하다가 본 거라서 되게 좋게 봤는데 만약에 이제 아카데미 수상작이다 이러면서 인설트처럼 기대를 하고 갔다가 약간 심심하다는 생각이 인설트처럼 후회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살짝 근데, 심심한 느낌은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이 영화가 저한테는 디스어드밴테이지가 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극장에서 보질 않았고 TV로 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화관이 아니라 저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특히나 이 영화에서 어쨌든 촬영으로서 가장 특이한 지점이라고 하자면은 그 초반에 이제 그 깜깜한 관 묻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장면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극장에서는 오히려 디테일이 좀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TV라는 게 컨트라스트가 좀 세다 보니까 물론 극장에서도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더라도 분명히 보이는 부분들이 반사도 안 되고 어쨌든 네네 그런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의외로 촬영에 대해서 냉정을 평가하기에는 약간 위험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긴 하네요. 그리고 뭐 집에서 보는 게 사운드라는 것도 좀 아쉬운 면이 있고 하긴 그 어떻게 보면 뻔한 장치긴 하지만 저는 그 론셀의 가장 극심한 고통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혀가 잘릴 때 소리가 없어지고 흑인 여성의 노동윤지 가스펠 같은 목소리만 이렇게 들리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되게 좋으면서도 뭐 되게 뻔한 연출이지만 좋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장면 같은 거 보면 핸들들을 되게 잘하긴 잘했어요. 이 영화가 핸들들을 사실 꽤 많이 쓰는데 특히나 클로즈업에서도 핸들들을 좀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TV로 보면 화면이 작아서 별로 뭐 큰 감흥이 없는데 핸들드 그럴 수 있을 티도 것 안 같아요. 나고 근데 극장에서 보면 좀 확실히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지금 다시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뭐 비슷하게 약간 뻔한 연출이지만 저는 어쨌든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론셀과 제이미가 모두 다 전투에서 바로 옆에 있는 동료를 잃는 경험을 하는데 네. 이제 론셀의 경우에 이제 그 아슬아슬했던 전투와 론셀 아버지인 헵이 지붕을 수리하다가 떨어져서 부상을 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교차로 편집돼 있고 한데 그 둘 다 어쨌든 이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상처를 남기는 순간이기도 하고 어쨌든 아버지와 아들의 연결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고 해서 뭔가 고민을 많이 하고 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끝났나요? 네. 집에 갈까요? 집에 갈 시간이네. 저는 네. 그 부분에서 좀 뭐지 했던 건 좀 있었어요. 그 제이미가 전쟁에서 돌아와서 시내에 나갔다가 처음 론셀을 만나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네. 자동차 엔진이 뭐 잘못됐나 하여튼 뻥 하는 소리가 났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전시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땅에 엎드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막 다 수근거리는데 이제 론셀이 와서 손잡아주는데 너무 어설퍼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래요? 저는 뭐 딱히 그런 느낌은 안 받았는데. 뭔가 모르겠어요. 그 론셀이래. 제이미의 동작이었는지 뭔지 모르겠으나 순간 가짠가? 라고 저는 아까 뭐 가짜라는 게 연기를 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연기를 했어요. 아 연기를 했는데 제이미가 배우 말고 친구 만들라고. 론셀 노리고 어. 좋네. 울어라 이러면서 이제 떡밥을 던진 거죠. 영화 다시 보이는데? 너무 속상한 얘기다 그러면은. 아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네. 좋은 의도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 론셀이랑 제이미가 나중에 아지트에서 자주 어울리는데 둘 다 이제 고통을 잊으려고 술을 많이 마시죠. 근데 네. 제이미는 특히 많이 마시고 근데 론셀이 제이미한테 너는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니 제이미가 자기 동료가 죽을 때 자기가 했던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참 있을 법한 이야기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진짜 삶을 뒤흔드는 큰 사건을 겪은 개인의 선의에 기대는 것밖에 이 시대에서는 답이 없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그 둘의 관계에 대한 표현 같은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론셀이 처음에는 그 앞좌석에 안 앉잖아요. 그 트럭에 타죠. 트럭에. 네, 트럭에서 이제 뒤에 타지 말고 앞에 타라라고 얘기를 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동등한 위치를 얘기하고 사실은 그 버스 사건도 생각이 나잖아요. 버스? 그 영화 속 얘기 말고 그 흑인 인권운동 마틴 그쵸. 예, 버스에서 그 유색인 좌석 같은 것 때문에 빈자리 맞아요. 못 앉게 해서 이름이 뭐였더라?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히스토리컬한 맥락이랑도 좀 바로 연관이 되는 모티브를 맞아요. 잘 가지고 왔는데 또 그걸 또 대놓고 보여주지는 않았던 것 같고 또 그 이야기가 나중에 아버지가 어쨌든 목격을 함으로 인해서 이들의 위기를 부추기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고 뭐 그런 고리들이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장면 하나가 쓸모가 많다 음. 라는 점에서 그럼 이제 추천 영화 넘어갈까요? 오늘 너무 힘드니까 네. 울지 마세요. 아니요. 고개를 숙이. 아니 제 추천 영화 제가 아까 흥분해가지고 추천 영화를 이미 말했는데 저는 흥분하셨구나. 네 머드바운드랑 상관없이 이번 주 추천 영화는 나우트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네. 네 지금 보면은 좀 흥분하셨구나. 얘기하세요. 네. 그래서 뭐 나우트에 대해서는 앞에 이미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형광모자님의 추천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보고 여러 가지 영화가 생각났는데 아까 그 얘기하신 것처럼 한 영화가 꼭 좋았다기보다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영화가 생각나는 그런 영화였는데 저한테는 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추천한 적이 있는 빌리린의 롱 하프타임 워크도 생각이 났고요. 네. 이게 전쟁을 겪은 군인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정신적으로 이해받지 못하고 혼자 괴로워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점에서 생각이 났고 이런 PTSD를 묘사하는 계통의 최고령 영화인 우리 생애 최고의 해 같은 영화도 생각이 났고요. 어떻게 보면 좀 이 영화가 되게 배경도 40년대고 이제 좀 고전적인 연출이 있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예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남부에서의 어떤 인종차별 이런 점에서는 헬프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영화들도 생각이 났었고 그 케이크씬 같은 경우는 충격적이죠. 맞아요. 그리고 뭐 모르겠 미시시피가 배경이고 플랜테이션 나오고 하니까 이제 해방 전이긴 하지만 장고 같은 영화도 생각이 났었고 근데 저도 좀 완전 상관없는 걸로 골랐는데 그냥 저는 로라의 캐릭터가 되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 큰 이야기가 두 개나 있어요. 그게 인종차별이랑 전쟁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인데 다 둘인 것 같아요. 형제도 둘이고 그리고 흑인 가정과 백인 가정도 보여주고 아빠 2명, 엄마 2명. 아빠 2명, 엄마 2명이지 그럼. 아니 그러니까 가족이 둘이니까. 아니 근데 내 말은 그러니까 아빠가 셋일 수도 있죠. 그러네. 그거 너무 무섭잖아. 아무튼 근데 로라 캐릭터로 어쨌든 틈새에서 그 어떤 재밌는 여성 캐릭터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좋았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좀 더 좋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캐릭터가 생각나는 게 더 시기는 이후고 교회 지역이 배경이지만 60년대 정도가 배경이었던 것 같은데 레볼루셔너리 로드라는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거기에서 전 안 이제 봤는데 그거 아, 뭔 얘기예요 대충?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케이트 윈슬렛이 결혼을 해서 사는데 이제 교회 지역에 살아요. 근데 둘이 연애할 때는 되게 봤나? 봤을 수도 있어요. 샘 맨데스 감독이었고 아무튼 그 헨리랑 로라가 연애하는 것처럼 둘이 연애할 때 막 춤도 추러 다니고 되게 잘 연애를 했는데 결혼을 하고는 그냥 그 지겨운 교회 생활에 갇힌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트 윈슬렛은 막 파리에도 가고 싶고 막 이런 여잔데 남편은 이제 조금만 기다려라 뭐 하면서 자기는 맨날 이제 뉴욕인지 대도시로 출퇴근하고 그런 뻔한 삶을 계속 강요를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케이트 윈슬렛이 고통받고 유산하고 뭐 그런 얘기인데 로라의 이야기와 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좋아하는 영화라서 그냥 추천드립니다. 로라라는 캐릭터가 확실히 이 영화에서 가장 매력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 임신한 한 여자가 칼 들고 오는 장면 같은 거 있잖아요. 아, 저는 그때 되게 조마조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냉철한 판단 같은 걸 한다고 할까? 동생이래 자식을 딸을 뒤로 보내고 거짓말을 해서 맞닥뜨리 상황을 사실 거짓말도 아니죠. 반쯤 진짜니까. 근데 키는 있었다. 그치 키는 있었지. 그래서 로라라는 인물은 확실히 매력적이고 저 나우트를 추천한 김에 갑자기 그냥 할 말이 조금 생각나서 나우트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나우트에서 이제 중간에 껴있는 수녀가 에이미 아담스인데 얼마 전에 폴 토마스 앤더슨이 에이미 아담스에 대한 극찬을 새삼스레 한번 했더라고요. 아, 진짜 새삼스럽다. 네. 그래서 갑자기 왜요? 모르겠어요. 그 마스터 때 했던 걸 가지고 에이미 아담스는 뭘 해도 할 사람이라고. 크게 될 거라고. 네네.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냥 연기가 에이미 아담스의 연기도 굉장히 훌륭하고 특히나 나우트에서는 필립 세이 호프만이 그 에이미 아담스를 약간 영화로 끌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캐스팅돼 있던 게 아니라 필립 세이 호프는 에이미 아담스랑 해야겠다라고 해서 데리고 왔고 아마 그 연이 마스터로도 이어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끝내려고 하니까 되게 쓸데없는 이야기 생각나는데 혹시 그 JR이 아그네사 바르다 입간판 든 건 보셨어요? 아니요. 네, 또 보여줘야겠다. 그 얼마 전에 오스카 노미네이션 귀여워서 깜짝 놀라겠네 또. 네, 얼마 전에 오스카 노미네이션 그 된 사람들 다 모여서 사진을 찍었는데 네. 아마 아그네스 바르다가 바빠가지고 못 왔나 봐요. 네. 그랬더니 JR이 아그네스 바르다 입간판을 제작해가지고 들고 가서 같이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되게 자기가 하는 일이랑 어울린다. 그쵸. 근데 골 때리는 게 얘가 입간판을 그냥 하나만 준비한 게 아니라 다양한 포즈를 귀여워. 벌써 귀여워. 다양한 포즈를 준비해가지고 사진이 다채로 와요. 그래서 뭐 그런 일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찾으시는 동안 네. 로라 얘기를 하면 저는 캐리 멀리건을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이때까지 이 로라 연기하는 걸 보고 좀 되게 마음에 들었고 캐리 멀리건이랑 제이미를 연기했던 배우는 이전에 날 보면 내가 뭘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레이 했다고. 개츠비인가? 거기 나왔어요? 그렇고 근데 사실 전 남자 배우들은 생각이 안 나는데 인사이드 루인에는 이제 캐리 멀리건과 나머지 한 명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페어로 몇 번 일을 했더라고요 이전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얘기는 썬댄스에선가 캐리 멀리건이 이제 폴다노 영화로 약간 주목을 받고 인터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인터뷰 중에 이제 디리스 감독 얘기를 하면서 디리스 감독이 백인 남성이었으면 지금쯤 마블 슈퍼히어로 영화 이런 거 다 찍었을 텐데 막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뭐 그냥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되게 재밌는 영화예요. 맞아요.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제 소재에 가려서 그리고 약간 진지한 톤이라서 이게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안 볼 것 같긴 한데 보면 되게 재밌어요. 되게 책 읽는 느낌? 재밌는 소설 읽는 느낌이고 아무튼 뭐 캐리 멀리건이 그렇게 그 감독을 적극적으로 밀면서 얘기를 했다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디리스 감독이 연출했던 파라이어도
그냥 재밌는 10대 이야기니까 시간이 되시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 있어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사실 좀 되게 클로즈업도 너무 많고 되게 특유의 그 인디 영화 같은 막 흔들리면서 인물 따라가고 이런 게 되게 많은 영화긴 한데 재미있긴 해요. 약간 레이디버드가 흑인 레즈비언이었다면 이런 10대를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비슷하게 첫 경험하는 얘기도 있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얘기도 있고 그런 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끝나기 전에 왜 이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더스퀘어는 한국 개봉 언제 하죠? 더스퀘어가 네. 제가 황금종려상을 받았을 때 뭐 이 영화가 작년의 영화라기에는 아쉽지 않나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2018로만 적혀 있어요. 근데 이제 한 해가 돌면서 칸느 작년에 이제 경쟁 부문에 있던 영화를 이제 그래도 한 60-70%를 봤잖아요. 그 중에 더스퀘어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또 들어요.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더스퀘어도 괜찮았죠. 예전, 얘기할 게 되게 많은 영화기도 하고. 예전에 또 했던 실언을 약간 커버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요. 근데 확실히 그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칸느에서 황금종려상 받으면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다니까요. 기대치가 올라가. 아니 그거는 그쵸. 뭐,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보고 나서 뭐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평정을 찾으면서 다른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리고 아니 저는 뭐 그런 것보다는 저는 보기도 좋게 봤었는데 다만 이게 황금종려라는 게 걸렸던 건데 이제 와서 이제 경쟁 부분에 있던 작품들을 보니까 뭐 어떤 게 있었죠? BPM 뭐냐 프랑스어 중에 그 두 개의 사랑 소피아 코폴라의 비가일드 홍상수의 그 후 그다음에 이거 저는 못 봤는데 세르게이 그 우크라이나 영화인데 젠틀 크리처라는 영화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프디 형제 제가 다뤘던 굿타임 하네케의 해피엔드 그다음에 인 더 페이드 그다음에 헝가리 영화 중에 주피터스 문이라는 영화 저는 이거 이렇게 지금까지 중에서는 이렇게 두 개 안 봤는데 뭐 그다음에 란티모스의 킬링 오브 더 세크리디어 그다음에 지비아진 체크프의 러블리스 마요로 위치 스토리 옥자 그다음에 가와세 나오미의 그 빛나는인가 우리나라 제목이 전 이거 이렇게 지금 이건 안 봤고 그다음에 프랑스 영화 중에 리다우터블이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로딘이라고 이것도 프랑스 영화인데 로댕. 이거 로댕이구나. 그다음에 더스퀘어, 원더스트럭, 유어 네버 리얼리 히어. 저 그건 기대 중이긴 한데. 네, 유어 네버 리얼리 히어는 이제 각본상이랑 나무주연상 받았죠 칸에서. 그래서 호아킨 피닉스. 네, 저는 호아킨 피닉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기대 중인데. 그래요? 네네. 한 서너 작품 빼고는 다 봤는데. 그 중에 네, 굳이 따져보면 더스퀘어가 어쨌든 제일 탑인 것 같아가지고 이 영화에 반성해야겠는데? 뭐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다. 되게 건방지다. 그럴 수 있죠. 네, 뭐 그렇네요. 그래서 다음 작품은 쉐이프 오브 워터. 네, 2월 22일 개봉 예정이더라고요. 네. 저희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예정 쉐이프 오브 워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아마 한 70% 정도의 확률. 한 85%. 근데 없네. 그냥 85%면 베팅해도 되죠. 그렇죠. 뭐 고조고. 전 이제 영화 시작해서 이만. When I think of the farm, I think of mud. I dreamed in brown. Way down in the water, far away from any soul.